그러게요. 우리 머스님 트럼프가 하원 의원까지 완전히 점거를 해버렸어요. 상하원, 네. 네, 그러니까 하원은 약간 박빙으로 생각을 했는데 엄청난 거대 트럼프가 다가오고 있다. 그죠?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기 트럼프 있잖아요. 네. 네. 트럼프가 맨 처음에 됐을 때 우리는 그때 되게 우리나라의 저희 나라의 굉장히 악재라고 우리나라 경제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트럼프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성장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코스피도 그렇고 다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바이든이 됐을 때는 우리한테 되게 좋은 호재라고 그랬어요. 약간 예상도 가능하고 굉장히 친한적인 부분도 있고 바이든 괜찮다라고 했는데 바이든 때 우리나라 경기 되게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악재가 호재가 되고 호재가 악재가 되는 그런 세상인 것 같아요. 아이러니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한테 호재가 나한테는 악재일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왜냐면 이게 내가 부동산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내가 부동산을 갖다 뭐 1000채 만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 가지고 있는데 내가 한 20%가 뛰었어. 5억짜리가 6억, 7억이 됐어. 엄청 기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른 사람은 30%가 뛰었어. 그럼 그건 나한테 악재잖아요. 그죠? 상대적으로 슬퍼. 근데 내 친구 10명이 모였어. 오늘 동창회. 네. 근데 다 손해를 많이 봤어. 코인 뭐 주식 뭐 다 손해 봤는데 나 혼자 부동산 돈 딱 벌었어. 이게 악재잖아요. 전체적인 호재가 악재되고 악재 호재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 트럼프가 되는 부분들이 악재라고 일단은 제가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확실하고 모르니까 지금 현재는 악재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됐을 때 많이들 걱정하는 게 두 가지 걱정을 해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수출이나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이제 강달러 환율이 많이 올라가니까 우리는 또 수입 중간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걸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주식이 좀 안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우리나라 경기가 좀 안 좋지 않을까. 이 두 가지를 걱정을 하시는데 저희는 이제 부동산 전문 방송이니까 부동산이 트럼프 쪽하고 같이 간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경기가 안 좋을 때 부동산만 뛰는 경우도 많이 있었잖아요. 또 경기가 좋은데 부동산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반대로 주식도 마찬가지고. 네. 우리가 코로나 처음에 생길 때는 경기 되게 안 좋았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어땠나요? 난리 나죠.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때가 뭐 최대 화랑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좀 약간 다르게 보시는 시각도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부동산 쪽의 흐름은 따로 보면서 저희가 오늘 얘기할게요. 왜냐면 이 댓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달리냐면은 이 경기 다 죽어가는데 부동산만 뛰겠어? 이런 댓글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죠. 근데 경기 다 죽을 때 부동산만 뛴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꼭 그렇게 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경기도 좋고 부동산도 좋으면 좋은데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내 부동산은 무조건 폭락이나 무조건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견해는 조금 버리셔야지 이 재테크에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좀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런 말씀을 조금 드립니다. 자, 우리 이권대님은 트럼프 때문에 화나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눈썹이 올라가 계셔가지고 트럼프 때문에 화난 줄 알았어. 노릇하게 보려고 네. 눈에 힘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지금 이 트럼프하고 상관없이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 부동산 쪽은 지금 되게 안 좋게 다들 보고 있어요. 지금 당장 시기 특히 서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래가지고 뭐 요즘 유튜버를 보게 되면은 뭐 가격이 떨어졌다, 거래가 안 된다. 네. 그 다음에 매물이 쌓이고 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뭐 이런 안 좋은 시장에 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정부는 따로 노는 것 같아요. 정부는 이렇게 시장이 안 좋게 다들 판단하고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부는 얼마 전에 서울 주변에 신도시 공급하겠다. 강남 턱 밑에 아파트를 공급하겠다. 2만 가구 공급하겠다. 이런 것도 부동산 폭등에 대한 대비책으로 이 아파트 공급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네는 폭등한다 본다. 지금 유튜브에 나오는 거 상관없이. 그 다음에 이 대출. 네. 그죠? 대출로 부동산 값이 많이 좀 잡혔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죽겠는데. 지금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도 잔금 안 나와서 다 죽으려고 하는데 맞아요. 정부는 아니다. 부동산 위험하다. 위험한 게 이제 떨어질까봐 위험한 게 아니고 그렇죠. 올라갈까봐 위험하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정부 은행장들을 다 모아서 무슨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도대체 왜 가만히 있는 은행장들을 모아서 요즘 말 잘 듣고 있는데. 그러니까 요새 우리 아파트값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한풀 꺾인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거래량도 7, 8월에 비해서 거래량도 좀 많이 빠졌고, 그 다음에 실제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 집값 흐름도 지금 주춤해진 상황이 일단은 정부가 접할 수 있는 데이터에서는 모두 다 나타나고 있어요. 왜 집값이 이렇게 잡혔느냐를 봤더니 이 정부가 사실은
대출 규제를 너무 잘했거든. 그러니까 스트레스 DSR이라는 것도 9월 달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이런 은행들을 좀 압박해서 대출 규제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니 지금 내가 대출 이 규제 잘해서 현재 집값이 컨트롤 되고 있는 거야. 사실 좀 자화자찬하고 있었던 상황이 지금까지 좀 나타나고 있는 거죠. 회식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런데 이게 최근에 65% 이상이 상승 거래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대출 규제를 했으면 좀 하락하는 흐름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대출에 대한 영향이 없는 강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뭐 신고가들이 나오는 지역들도 나타나게 됐고 또 비강남권도 사실 여기에서 상대적으로 강남권에 비해서는 사실 하락 거래가 있지만 그래도 이 지역도 여전히 상승 거래가 같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깜짝 놀란 거죠. 야 이거 뭐야? 그래도 줄었잖아요, 상승 거래가. 상승 거래 75%에서 65% 줄은 거잖아요. 아, 그렇죠. 줄긴 줄었죠. 네. 여전히 뭐 지속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야 이게 왜 아직까지도 계속 상승 거래가 나타나고 있는 거야? 어디서 이거 뭐 새는 거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정부가 가장 큰 카드는 대출이니까 8월달 같은 경우에는 대출 총액이 굉장히 많았죠. 거의 9조 이상이 대출이 나갔었는데 9월달부터 DSR 적용하면서부터는 이 대출 총액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5.3조 정도로 확 줄었는데 10월 달에 봤더니 또 이 대출이 갑자기 6조 6천억 정도, 그러니까 1.3조 정도가 더 늘어나 버리게 된 거죠. 적응했나 사람들이? 그래서 봤더니 야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대출이 갑자기 늘어? 내가 이렇게 컨트롤 잘하고 있었는데 봤더니요. 1금융은 말을 잘 들었죠. 말 잘 들어서 오히려 대출 금액은 총액이 감소했죠. 근데 반면에 2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대출 총량 자체가 3조 원 정도로 평달에 비해서 거의 2.5배 이상 크게 증가를 해버리게 된 거죠. 사실 이 상황이 되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집합을 한 거죠. 야 모든 금융권, 금융위, 그다음 금감원 다 모두 집합해봐. 다 불렀습니다. 1금융권, 2금융권, 뭐 5대 은행부터 해서 인터넷 은행까지 20개 이상의 금융과 관련된 집합해서 군대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군대도 보면은 단체 기합이잖아요. 네. 누가 하나 잘못하면은 혼자만 맞는 게 아니야. 단체 기합을 하니까 다 불러들인 거지. 1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집단 대출이라든지 뭐 DSR 이런 부분들이 좀 관리가 되고 있는데 2금융은 상대적으로 이 부분이 느슨합니다. DSR도 50% 적용을 하고 집단 대출이라든지 1금융권에서 안 해주는 걸 해주다 보니까 이쪽으로 한마디로 풍선 효과가 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틈새를 찾은 거예요, 한 달 만에. 아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머리 좋은 것 같아요. 똑똑하죠. 예, 그러니까 틈새를 찾아가지고 이제 1금융권에서 못 받는 거를 네. 2금융권으로 틈새를 받으면서 가계 대출이 확 늘은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정부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수요 억제책.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부는 되게 역할이 되게 좀 재밌어요. 원래는 이게 공급 위주로 가는 정부잖아요. 이 역대 정권, 우리 이명박 시절부터 해서. 근데 공급대. 이번에 처음으로 수요 억제를 쓴 거예요. 그 대출로. 근데 얘가 대박을 친 거지. 그렇죠. 그죠? 이거 이제 대박을 쳐서 이제 수요 억제를 해서 이제 좀 주춤했는데 이거 우리가 틈새를 찾은 거죠. 네. 틈새를 찾으면서 네, 가계 대출을 더 일으켰고 그러면서 좀 상승 전환도 약간 되고 있고 네. 그렇게 이제 일어난 그렇죠.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그 틈새 시장 안에서는 항상 풍선 효과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지금까지 어떤 정권에서는 어떤 정책에서든 비일비재하게 나타난 부분이 근데 원래 항상 쥐를 몰더라도 네. 항상 도망갈 구석은 좀 만들어 놓고 놀잖아요. 안 그러면 맞아요. 물어버리니까. 맞습니다. 그죠? 근데 이 금융권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조금 열어놓은 건데 네. 그것까지 막으면은 진짜 엄청난 일이 벌어질 텐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제 DSR 같은 경우가 뭐 40%로 지금 제한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집단 대출이라든지 이런 대출에 대한 다양한 부분을 좀 규제를 하고 있는데 2금융권은 상대적으로 DSR도 뭐 50%에다가 1금융권에서 막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상은 2금융권에서 모두 다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한마디로 풍선이 난 거고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걸 1금융권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 대출 자체를 관리하면서 더 강화시키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출을 줄이겠다. 한마디로 발표를 한 거죠. 대출을 많이 줄이겠다. 네. 야, 그러면은 이거 말고도 또 뭐 대출 또 뭐 규제 또 더 늘린다면서요? 사실 정부에서는 지금 그 DSR도 하고 있지만 사실 정부가 굉장히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어요. 대출 정책 가지고서. 특히 정부에서 이 서민들을 상대로 주고 있는 디딤돌 대출이라는 게 있죠. 정책자금 대출 중에서 가장 저리로 받을 수 있는 게 디딤돌 대출인데 이 디딤돌 대출까지도 지금 현재는 3억 5천이
이 대출 총액으로 나가지만 앞으로는 아파트 대상으로 했을 때는 3억까지만 나가겠다. 5천만 원이 이제 확 줄어들게 되는 상황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수도권만.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들이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근데 요번에 나온 게 좀 특이한 거는 이제 비아파트 같은 경우는 현재 시장 상황이 안 좋잖아요. 네. 근데 지방에도 미분양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비아파트나 지방 아파트 같은 경우는 현재 대출 상황을 그대로 유지시켜 줄 테니까 이쪽으로 좀 많이 넘어가란 얘기죠. 그러니까 비아파트 활성화는 조금 풀어주는 거네요. 네, 그 좀 풀어주고. 가격대를 좀 잡고서. 이러면은 지금 전체적인 시장 상황은 네. 지금 유튜버를 보게 되면 시장 상황이 지금 좀 안 좋다. 그렇죠. 그죠? 상승세도 75%에서 65% 꺾였고, 네. 65%면 상승 거래가 65%면 사실 그것도 엄청난 건데 얼마 전까지 75%, 85%까지 우리가 경험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좀 꺾인 상태고 또 매물이 또 엄청나게 늘었더라고요. 맞아요. 물론 이제 매물이 늘었다고 해서 무조건 집값 하락으로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늘어난 매물들이 집주인들이 호가를 낮추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뛰었기 때문에 내는 거지. 이게 무조건 그렇죠. 싸게라도 무조건 급하게 팔아야 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이제 옛날 영끌 부분들이 거래가 다 되다 보니까 그래도 어쨌든 역대 매물 최고로 늘고 있고 경기도 안 좋고 네. 주식도 안 좋고 그러니까 이런 악재가 있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대출을 또 꽁꽁 묶어버리는 그러니까 도망갈 구석도 없이 만들어버리는 이게 왜 이런 분위기를 왜 만들었을까 싶은 거예요. 저는. 아니 지금 사실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 안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해서 전 세계적인 추세가 기준금리 인하잖아요. 네. 사실 기준금리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사실 기정사실화가 된 거고 이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대출금리도 낮아지는 거잖아요. 네. 사실 그러면 대출금리가 낮아졌을 때 사실 집값에는 사실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사실 지금 한국은행에서도 이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기준금리가 내리고 대출금리가 0.25%가 내려갈 때 서울의 집값은 0.83%가 상승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미국이 금리 인하 시작한 9월 달에 금융보고서 자료에도 서울에 있는 집값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력하게 좀 경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어차피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되다 보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앞으로 대출이 더 많아질 테니까 또 집을 더 많이 살 테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좀 약간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네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일단은 금리 인하가 물론 지금은 환율이 워낙 높으니까 네. 금리 인하를 이번 11월 달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11월 달에는 쉽지 예상합니다. 않을 것 같은데 결국에 내년에는 미국도 계속 금리 인하를 할 거고 네. 트럼프 자체가 원래 또 공약이 또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했고 그러니까 금리 인하 쪽으로 갈 거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이제 거기에 발 맞추어서 좀 환율이 안정이 되면 금리 인하를 갈 거니까 이 금리 인하를 갈 게 사람들이 금리가 인하되면은 네. 뭐 미국의 채권 금리가 올라가서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을 얘기하지만 어쨌든 우리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 금리도 좀 낮아질 거잖아요. 그럼 대출 금리가 낮아지면 아무리 사람들이 대출 스트레스 DSR을 적용받더라도 대출량은 늘어나니까 네. 대출 좀 더 받을 수도 있고 근데 또 많은 사람이 또 받으려고 할 거고 그다음에 대출 자체를 또 언제까지 묶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또 내년 1, 2월이 되면은 네. 대출 자체 또 리셋이 되잖아요. 대출이 나오면 집을 사게 될 거고. 네. 이제 그런 수요들이 이제 몰리게 되면 집값이 다시 또 요동할 거고 이제 그 바탕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 공급 부족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정부가 지금 제일 신경 쓰는 게 이 공급 부족. 그래가지고 내년부터는 이제 확실하게 공급 부족이 서울에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뛸까봐 일부러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만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거를 미리 선제적으로 막자는 차원에서 계속 대출을 더 옥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의도는 확실히 딱 정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동산 정책에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되는 게 공급 정책하고 수요 억제 정책. 근데 이번 정부는 수요 억제책으로는 대출 규제밖에 이제 쓰질 않잖아요. 이제 대출 규제로만 유일하게 이제 잡고 있고 왜냐면 이전 정부하고는 완전히 맥이 다르기 때문에 세금으로 잡았죠. 네, 세금으로 잡았죠. 근데 이제 이번 정부는 대출로만 잡고 있어서 이거 이제 꽁꽁 지금 묶고 있어요. 수요 억제로. 그 이유는 뭐냐면 공급 정책을 지금 쓰고 있는데 공급 정책이라고 해봐야 신도시 개발, 그다음에 도심 정비 사업, 재개발, 뭐 신통이나 역세권 개발, 그다음에 뭐 재건축 활성화. 근데 이게 하나도 지금 안 먹히고 있어요. 신도시 개발 같은 경우 얼마 전에 또 강남에 신도시 개발했다고 했죠. 이게 정부에서는 2031년에 입주를 시키겠대요. 근데 모든 전문가가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2031년까지 보상이나 끝나면 다행이다.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옛날처럼 막 마구잡이로 보상해서 땅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시대가. 그죠? 거기다 이제 도심 정비 사업이라고 다 지정해놨는데 문제는 이게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민들이 하질 않아. 그 지정은 또 다 취소되고 있어. 거기다 재건축 활성화도 지금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지금. 이러다 보니까 이 수요 억제책으로 눌러놓고 있는데 수요 억제책은 이게 단기적인 대책이에요. 항상 우리가 세금으로 하는 역대 앞선 정권이 했던 이 세금에 대한 규제 자체도 이게 단기 억제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항상 효과를 봤어요. 근데 이게 몇 달 못 갔어요. 항상 4달, 5달 가고 나면 그때 가면 또 폭등이 이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공급이 이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항상. 근데 이 대출 규제도 이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시장을 놓고 보면은 양극화가 되게 심해요. 아까 65%가 상승했다고 우리 이꾼내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 65% 중에서는 대출을 받아서 사지 않는 사람이 많이 몰리는 상급지는 다 상승 거래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대출을 꼭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좀 많은 서민들이 사는 쪽은 하락 거래를 한 거죠. 그러니까 35%가. 그러니까 상급지 위주로 이 대출하고 상관없는 지역들 위주로 좀 계속 뛰고 양극화가 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이 하급지들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특히 내년 상반기에 또 대출을 풀어주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정부도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맞추어서 결국은 장기적으로 집값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공급 대책밖에 없다. 그러면서 다시 공급 대책을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그 중에서 이 신도시 개발을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신도시 개발이 어떻게 생각하면 도심 정비 사업보다 더 오래 걸려요. 보상만 4, 5년 걸린단 말이에요. 보상만. 그러다 보니까 좀 도심 정비 사업 쪽을 많이 손대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요번에 신도시 개발도 정부가 강남 쪽에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어요. 네. 근데 제가 좀 실망을 했어요. 왜냐면 2만 가구 중에 55%죠. 55%가 임대주택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분양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 9천 가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로는 강남 집값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절대. 절대 잡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결국 강남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게 왜냐면 땅이 없어요. 그린벨트 해설할 때도 없고. 그럼 결국 뭐냐? 강남 쪽에 아파트 공급을 서두를 수밖에 없다. 그러면 강남 쪽의 아파트 공급은 강남 내의 아파트는 사실 공급할 데가 거의 없어요. 땅값도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강남 주변 쪽의 아파트를 공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강남 주변 쪽에 아파트 공급할 데가 있나? 저는 이제 요게 가장 궁금한 거. 왜냐면 우리 구독자분들은 미리 선점해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부가 내년에 어떻게 흘러갈 거라는 거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될지. 강남 주변에 어떤데? 왜냐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강남 수요가 늘면은 강남 집값이 뛰는 것도 있지만은 강남이 확장이 돼요. 강남 수요가 늘면은 어느 순간에 강남구만 있던 게 서초구도 강남구가 됐어요. 그리고 건너편에 성수동도 강남구가 됐어요. 그죠? 그렇죠. 그다음에 옆에 용산도 강남구가 됐어요. 강남 사구죠. 거기다가 잠실까지 최근에 강남구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파크포레예요. 둔촌주공. 저기 강동구에 있는 둔촌주공까지 강남구가 돼버려요. 지금 물론 취소됐지만 강남구가 둔촌주공이 28억에 거래됐어요. 28억. 옛날에 강남이 28억이 안 했는데. 이 그죠? 참, 격세지감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강남 수요가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는 결국 강남이 확장을 한다. 확장. 대출 받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이 확장한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강남 주변에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어디일까? 이거를 파악을 해놓고 우리가 염두에 두었다가 그 지역이 어떤 움직임이 생겼을 때 거기를 선점해야 되는 그런 전략을 좀 펼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제 어디라는 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잖아요.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내 돈 갖고 할 수 있는데 또는 어디가 가장 유망하냐, 발전 가능성이 있고 개발 가능성이 높으냐, 이게 가장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고 개인 상담을 할 때도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그거거든요. 그거를 좀 한눈에 물론 이제 아주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보면 더 좋겠지만 한눈에 서울에서 강남권 주변 지역에 어느 지역이 유망한 것인가를 좀 보려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큰 흐름과 구역을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어요. 화면 전환 좀 해주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서초구가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